이 문장은 히브리어로 쓰인 창세기 원문에 등장하는 문장인데요. 태초에 빛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죠. 특히 예히오르라는 이 단어는 빛을 만들었던 그 유명한 마법의 문장 라틴어 피아트 룩스로도 잘 알려진 빛이 쓰라 라는 외침입니다. 이처럼 흔히 우리는 우주의 첫 번째 순간을 눈부신 섬광과 함께 시작된 밝은 이미지로 그립니다. 하지만 사실 실제 우주의 시작은 전혀 달랐습니다. 태초의 우주는 아주 깜깜했죠. 이 암흑은 빅뱅 이후 6억 년, 8억 년이 지날 때까지 꽤 오랜 시간 이어졌습니다. 이때까지 우주의 어둠을 비추는 그 어떠한 별도, 은하도 존재하지 않았죠. 말 그대로 빛을 내는 존재 자체가 없었습니다. 어둠과 적막만이 가득했던 이 우주 초기의 역사를 우주 암흑시대라고 부르죠. 그런데 돌연 우주의 암흑시대는 막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수많은 별과 은하가 빛나는 아름다운 세계로 바뀌었죠. 대체 어떻게 해서 기나긴 태초의 암흑시대가 끝나고 찬란한 별빛으로 가득 찬 아름다운 우주로 바뀔 수 있었는지는 여전히 거대한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특히 빅뱅 직후의 먼 우주를 실제 망원경으로 바라보는 관측 천문학, 그리고 초고해상도 시뮬레이션으로 빅뱅 직후의 순간을 재현하려고 하는 시뮬레이션 천문학, 두 분야 모두가 도전하고 있는 가장 뜨거운 주제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이 기나긴 태초의 암흑시대는 대체 어떻게 끝나게 된 걸까요? 태초의 어둠을 처음으로 밝힌 그 주인공은 대체 누구였을까요? 최근까지 천문학자들은 막대한 에너지를 토하고 있었을 초거대 질량 블랙홀 또는 활동성 은하, 퀘이사, 그리고 태양 질량의 1000배 가까이 무거운 질량을 갖고 있었을 첫 번째 세대 팝3 스타, 또 강력한 초기 우주의 초신성들까지 이러한 천체들에서 그 가능성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들만 가지곤 우주 초기의 암흑이 끝날 수 있었던 이유를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그 실체가 무엇이든 우주의 긴 암흑을 끝내기 위해선 아주 강렬한 빛을 뿜어내는 눈부신 존재일 거라 생각했을 뿐이죠. 그런데 전혀 생각지 않은 뜻밖의 반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퀘이사도 초신성도 팝3 스타도 아닌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초기 우주의 아주 흐릿한 외소은하들, 울트라 페인트 디퓨즈 갤럭시들이 그 진짜 범인이었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죠. 관측과 시뮬레이션, 그 무엇으로도 명확히 밝힐 수 없었던 초기 우주 역사의 어두운 공백, 이 암흑시대를 끝낸 진짜 범인을 찾기 위한 천문학자들의 끊임없는 추적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주먼지의 현저타임즈, 우주의 암흑을 처음으로 깨트린 그 진짜 주인공에 관한 놀라운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빅뱅 직후의 우주는 아주 높은 온도와 밀도로 들끓는 불안정한 세계였습니다. 초기 우주의 지나치게 뜨거운 열기로 인해서 모든 아원자 입자들은 안정적으로 뭉쳐질 수 없었죠. 양성자와 전자는 모두 쪼개져 따로 놀고 있었습니다. 이온화된 입자로만 가득 채워진 채 뜨겁게 들끓고 있는 이온의 스프와 같은 상태였죠. 이후 우주가 탄생하고 38만 년 정도가 지날 무렵 계속된 우주 팽창으로 인해 우주의 열기도 서서히 식어갔습니다. 그리고 따로 놀던 양성자와 전자들은 하나 둘 수소 원자로 결합했죠. 그리고 입자들 사이에서 빈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태초의 빛은 그 틈을 비집고 우주 전역으로 퍼져나갔죠. 그렇게 빛은 첫 자유를 만끽했습니다. 천문학적으로 봤을 때 바로 이 순간이 우주 역사상 태초의 빛이 처음으로 퍼져나간 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빛의 흔적은 138억 년에 걸친 기나긴 우주 팽창으로 인해서 아주 낮은 온도의 노이즈로 퍼져 있는 우주 배경 복사 형태로 관측할 수 있습니다. 플랑크 위성으로 확인할 수 있는 우주 전역의 미미한 배경 잡음의 모습은 바로 이 우주가 빛이 쓰라 라는 마법의 주문을 외쳤던 순간이라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 태초의 빛은 우주 전역을 밝게 채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저 사방으로 퍼져나가며 절대 0도에 가까운 낮은 온도로 미지근하게 식어갈 뿐이었죠. 아직 그 어떤 별도 반죽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이 시기의 우주는 스스로 빛을 내는 그 어떤 존재도 없었습니다. 그저 우주 공간을 떠도는 차가운 중성, 수소가스 그룹만 존재했죠. 서서히 시간이 지나며 구름은 중력을 통해 높은 밀도로 반죽되었습니다. 그 속에서 태초의 별, 태초의 은하가 탄생했죠. 그리고 이들이 내뿜는 밝은 빛은 주변을 에워싸고 있던 수소 구름을 비추었습니다. 우주 전역의 수소 구름은 일제히 다시 양성자와 전자로 쪼개지는 이온화를 거치게 되었죠. 빅뱅 직후 우주는 원래 이온화된 입자로 가득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아주 잠깐 안정된 암흑시대를 거쳤죠. 그리고 다시 이온화된 작은 입자로 가득한 두 번째 시기를 보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천문학에선 암흑시대가 끝난 직후의 이 시점을 우주가 두 번째로 이온화된 시기라는 뜻에서 우주의 재이온화 시기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우주를 다시 통째로 이온화시킬 만큼 강력한 자외선 빛을 내뿜었을 존재는 누구였을까요?
아주 먼 초기 우주에서만 발견되는 격렬한 활동성 은하 퀘이사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중심에 아주 거대한 초거대 질량 블랙홀을 품고 있는 원시 은하일 거라 추정되죠. 하지만 퀘이사 하나만 가지곤 우주 전체 이온화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주의 암흑시대가 끝나갈 무렵에 극초반의 우주로 갈수록 오히려 퀘이사의 빈도는 다시 감소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다음으로 가장 유력한 후보는 초기 우주에만 존재했다고 추정되는 팝3 별입니다. 빅뱅 직후의 우주에는 아직 무거운 중원소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죠. 사실상 순수한 수소와 헬륨으로만 가득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중원소 없이 별이 반죽되게 되면 내부의 온도는 지나치게 뜨거워집니다. 이 지나치게 높은 중심의 온도를 이겨내고 안정적인 별로서 존재하기 위해선 질량이 아주 무거웠어야만 가능합니다. 천문학자들은 팝3 별들이 거의 태양 질량의 1000배 가까이 무거운 별이었을 거라 추정하죠. 이 정도로 거대한 별이라면 사방으로 아주 강렬한 자외선 빛을 충분히 방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팝3 별만으론 우주 제2온화를 모두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질량이 너무 지나치게 무겁기 때문에 겨우 수백 년, 수천 년밖에 안 되는 짧은 수명을 갖습니다. 수억 년 동안 지속적으로 우주 전역을 이온화시켰다고 보기에는 시간적인 여유가 길지 않다고 볼 수 있죠. 결국 우주의 제2온화 시기를 이끌었던 그 진짜 주역의 정체를 발견하기 위해선 제2온화 시기 그 순간에 실제 우주의 모습을 관측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너무나 먼 과거, 너무 먼 거리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기존의 망원경으론 감히 엄두조차 낼 수 없는 도전이죠. 그러나 제임스 웹은 거대 은하단의 중력이 만드는 마법, 중력 렌즈를 활용해서 이 놀라운 시기의 우주를 볼 수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제임스 웹의 니어스펙 그리고 니어캠 장비를 활용해서 근적외선 영역에서 먼 은하들의 스펙트럼과 이미지를 관측하는 언커버 관측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관측에선 판도라의 은하단이라고도 불리는 아벨 2744 은하단 주변을 관측했는데요. 거대한 은하단이 자신의 중력으로 주변 시공간을 왜곡하고 더 멀리 떨어진 배경우주의 빛이 왜곡되어 도달합니다. 이 중력 렌즈 현상을 잘 활용하면 멀리서 오는 빛의 경로를 한 초점에 모아서 더 밝게 증폭시키듯이 먼 배경은하의 흐릿한 모습을 더 밝게 볼 수 있지요. 천문학자들은 아벨 2744 은하단 주변에서 중력 렌즈 현상을 거치며 모습을 드러낸 먼 외소은하 8개의 허상을 확인했습니다. 이들은 중력 렌즈를 통해서 각각 원래 밝기보다 2배에서 27배까지 더 밝게 증폭되어 관측되었죠. 제임스 웹은 이 흐릿한 얼룩에 불과한 외소은하의 스펙트럼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이 은하들이 제2온화 시기에 근접한 아주 먼 과거 은하라는 사실을 검증했죠. 이들 모두 우리 은하에 비해서 질량이 100배나 더 가벼운 아주 작고 왜소한 은하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외소은하들은 덩치에 걸맞지 않게 유독 자외선 영역에서 아주 많은 에너지를 내뿜고 있습니다. 이번에 분석한 외소은하 8개 스펙트럼을 분석한 결과 보통 이 정도 규모의 작은 은하에서 기대했던 것에 비해 4배 가까이 더 강렬한 자외선이 방출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놀라운 외소은하들이 주변 수소 원자를 얼마나 이온화시킬 수 있는지 그 정도를 추산해보면 우주의 재이온화를 위해서 필요한 한계치를 이미 월등히 뛰어넘는 놀라운 수준이란 걸 알 수 있죠. 가볍고 작은 외소은하부터 거대한 은하까지 은하들이 질량에 따라 어떻게 분포하는지를 그림을 그려보면 작은 은하로 갈수록 그 수가 압도적으로 많아집니다. 즉 초기 우주에서 외소은하가 이번 발견처럼 생각보다 훨씬 밝은 빛을 내뿜고 있었던 게 사실이라면 우주에서 훨씬 많은 수를 채우고 있었을 외소은하들의 빛은 우주 전역을 충분히 재이온화시킬 수 있었을 겁니다. 특히 빅뱅 직후의 우주라면 이제 막 엉성하게 반죽되고 있는 외소은하들은 우주의 은하 구성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을 겁니다. 아직 덩치 큰 은하로 반죽되기 한참 이전이었기 때문이죠. 흥미롭게도 이번 발견은 어둡고 흐릿한 겉모습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간과해왔던 이 외소은하들이 사실은 우리 우주의 재이온화를 이끈 진짜 주역이었을지 모른다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최근엔 슈퍼컴퓨터의 빠른 발전 덕분에 관측뿐 아니라 시뮬레이션을 통해서도 우주의 재이온화 시기의 비밀을 풀기 위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사실 우주의 재이온화를 시뮬레이션으로 재현한다는 건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입자들이 모여들고 거대한 그물 모양의 거대 구조가 만들어지는 이런 시뮬레이션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익숙한 기존의 우주론적 시뮬레이션 대부분은 주로 암흑물질 입자의 움직임에만 주목했습니다. 암흑물질 파티클의 움직임을 구현하는 건 사실 비교적 간단합니다. 단순히 입자들끼리 주고받는 중력만 잘 계산하면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재이온화 시기를 재현하는 건 차원이 다른데요. 재이온화 시기의 쟁점은 빛과 가스 입자의 상호작용입니다. 즉 단순히 중력에 끌려 움직이는 투박한
암흑물질 파티클 수준이 아니라 복잡하게 요동치는 빛과 가스, 유체 움직임을 구현해야 하죠. 이건 수학적으로 아주 복잡한 계산을 필요로 합니다. 이전에도 감히 우주의 재현화 시기까지를 구현하는 데 도전했던 여러 시뮬레이션들이 있긴 합니다. 말 그대로 우주의 암흑이 끝나고 빛으로 채워지는 우주의 새벽을 재현한다는 뜻에서 코스믹 돈 이름의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넓은 범위의 우주를 시뮬레이션 하긴 했지만 해상도가 딱히 훌륭하진 않았죠. 르네상스, 스핑크스란 이름의 시뮬레이션도 있는데요. 이들은 훨씬 고해상도로 우주를 구현하긴 했지만 계산할 수 있는 우주의 범위가 그리 크진 않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슈퍼컴퓨터 역시 리소스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의 해상도를 키우면 계산할 수 있는 범위는 작아지죠. 또 반대로 계산 범위를 키우려면 해상도는 어느 정도 포기해야 합니다. 놀랍게도 최근엔 이 난감한 문제를 극복하고 더 넓은 범위의 가상의 우주를 더 높은 해상도로 구현하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테산이란 이름의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테산이란 이름은 에트루리아 신화 속의 새벽을 상징하는 신의 이름입니다. 이 테산 시뮬레이션의 목적은 시뮬레이션이 처음 개발되던 당시 발사를 한창 준비하고 있었던 제임스 웹으로 관측하게 될 우주의 새벽, 제2온화 시기의 모습을 고해상도로 구현하는 것이었죠. 이를 위해서 연구진은 은하의 형성과 진화 과정을 아주 잘 재현하고 있는 대표적인 우주론적 시뮬레이션 일러스트리스 TNG를 개량했습니다. 여기에 별빛과 주변, 가스 구름이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적용해서 새로운 시뮬레이션을 개발했죠. 이 방대한 시뮬레이션을 구현하기 위해서 당시 연구진은 독일 라이프니츠 슈퍼컴퓨팅 센터에 설비된 슈퍼컴퓨터 슈퍼 MUC-NG를 활용했습니다. 이 슈퍼컴퓨터는 총 6만 대의 코어가 모여서 총 3천만 CPU 시간만큼의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비교하자면 일반적인 데스크톱으로 3,500년이나 걸리는 어마어마한 계산이죠. 이를 통해 태산 시뮬레이션은 빅뱅 직후 태초의 빛이 처음 퍼져나갔던 순간에 맞먹는 무려 우주의 나이가 60만 년이었을 때부터 출발해서 우주의 암흑이 어떻게 개기 시작했는지를 꽤 높은 해상도로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태산 시뮬레이션이 보여준 흥미로운 발견 중에 하나는 별과 은하들이 수소 구름을 밝게 비추더라도 처음에 높은 밀도로 뭉쳐있던 이 수소 구름들은 곧바로 이온화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바로 흩어지지 않고 꽤 오랫동안 버틸 수 있었습니다. 앞선 기존의 해상도가 낮은 시뮬레이션들은 제2온화 시기의 초기부터 수소 구름들이 서서히 흩어지고 사라지는 우주가 점진적으로 맑게 개는 방식으로 이 시기를 구현했습니다. 하지만 초고해상도의 태산 시뮬레이션에선 수소 구름이 마지막까지 흩어지지 않고 버티다가 막판에 한꺼번에 이온화가 되고 제2온화가 훨씬 급격하게 벌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말 이 새로운 초고해상도 시뮬레이션으로 구현된 것처럼 우주의 제2온화 과정이 벌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선 또 다시 제임스과 같은 차세대 망원경 관측이 필요하겠죠. 이처럼 시뮬레이션으로 우주를 연구하는 분야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와 같은 미스터리한 존재보다 오히려 우리에게 익숙한 가스 구름, 별과 같은 물질을 구현하는 것이 훨씬 더 까다롭다는 사실인데요. 얼핏 생각하면 아직 정체가 밝혀지지 않은 암흑물질, 암흑에너지를 구현하는 것이 더 어려울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들은 훨씬 간단하게 풀 수 있죠. 암흑물질은 오직 중력에 의해서만 움직입니다. 입자들의 개수가 많아지면 물론 계산량이 많아지긴 하지만 어쨌든 각각의 암흑물질 파티클들이 주고받는 중력만 고려하면 되죠. 암흑에너지 역시 시뮬레이션 속에서 가상의 우주 공간을 팽창시키는 일종의 상수로 작용할 뿐입니다. 하지만 별과 가스구름, 유체의 경우라면 훨씬 복잡한데요. 유체의 움직임을 수학적으로 기술하는 나베스톡 방정식에선 수학적인 해 자체가 존재하지 않죠. 개별의 입자가 따로 떠도는 암흑물질과 달리 유체는 시뮬레이션 박스를 채우고 있는 모든 유체 입자가 마치 하나의 덩어리처럼 복잡하게 요동칩니다. 결국 시뮬레이션으론 정확한 유체의 미래와 과거를 볼 수 없습니다. 단지 가장 정답에 근사한 근사치를 재현할 뿐이죠. 유체역학을 시뮬레이션으로 재현하는 건 이 근사치를 얼마나 근사하게 만드는지의 예술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요즘은 워낙 슈퍼컴퓨터의 성능이 비약적으로 좋아지고 어둠 속에서 물질이 모여들고 새로운 별과 은하가 탄생하고 또 첫 번째 초신성들이 폭발하는 아름다운 우주의 대서사시가 담긴 멋진 시뮬레이션들을 마치 한 편의 단편 영화처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컴퓨터 속에 아름답게 구현된 우주의 모습을 보다 보면 인류가 또 다른 가상의 우주를 창조하는 또 다른 신의 권능에 도전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까지 하죠. 그리고 마치 이런 시뮬레이션들의 최종 목적이 단순하게 우주를 실제에 가장 가깝게 재현하는 모방 그 자체에 있다는 큰 착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시뮬레이션의 진짜 목적은
우리가 우주가 작동하는 방식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또 무엇을 잘못 파악하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은 우주먼지 구독자분들께 또 다른 따끈따끈한 천문학자의 신간 상자 속 우주를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직접 시뮬레이션으로 우주를 구현하고 우주의 탄생과 진화 과정을 추적하는 천문학자 앤드류 폰첸의 아주 멋진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 책에서 아주 감명 깊게 읽은 한마디를 공유해보고 싶은데요. 시뮬레이션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흥미로운 결과는 그로부터 만들어진 가상의 세계가 아니다. 그 세계는 현실을 대충 반영한 그림자일 뿐이어서 일기예보만큼 썰렁하기 그지없다. 정말로 흥미로운 것은 다양한 과학적 아이디어를 하나로 연결하여 그 결과물을 만드는 사람들 사이의 협력이다. 코드는 컴퓨터에게 내리는 일련의 명령이자 우주에 대한 사람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아놓은 캔버스 위에서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스스로 진화하는 집단적 표현이기도 하다. 천문학은 참 독특한 과학이라고 생각합니다. 별과 은하는 손에 닿지 않는 먼 우주에 떨어져 있죠. 또 우주가 진화하는 템포는 고작 100년밖에 못 사는 사람에 비하면 너무나 긴 시간 스케일로 아주 느리게 벌어집니다. 우리가 사실 관측으로 볼 수 있는 건 긴 우주 역사 속에서 아주 짧은 한 찰나에 불과하죠. 그렇게 유독 천문학에선 시뮬레이션의 위상이 특별합니다. 비록 슈퍼컴퓨터로 구현한 가상의 세계이지만 우리가 우주를 직접 들여다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죠. 그동안 우리가 접할 수 있었던 많은 천문학 교과서, 천문학 교양서 대부분은 우리보다 앞선 시대, 관측으로 천문학을 하던 시대 이야기만 다루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시뮬레이션도 현대 천문학에서 큰 축을 담당합니다. 관측 천문학의 이야기 하나만으론 오늘날의 천문학의 이야기를 모두 다 담을 수 없다는 거죠. 바로 그 점에서 저는 앤드류 폰첸의 신간 상자 속 우주가 아주 훌륭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측의 시대가 아닌 시뮬레이션의 시대를 다루고 있는 가장 21세기스러운 천문학 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천문학자들은 제한된 리소스로 어떻게 방대한 우주를 구현할지, 또 컴퓨터도 없이 손 코딩으로 하나하나 우주를 계산했던 시절부터 거대한 슈퍼컴퓨터로 우주를 사실에 가깝게 재현하고 있는 지금의 성공에 이르기까지 이 멋진 시뮬레이션 천문학의 현 주소, 그리고 그 놀라운 역사가 궁금하시다면 이 상자 속 우주의 이야기를 들여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주먼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도서 증정 이벤트를 함께 진행하고자 하는데요. 영상의 고정 댓글에 남긴 링크를 통해서 응모해 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5분께 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현대 천문학의 이야기, 특히 시뮬레이션이 궁금하신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우주먼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